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6월 10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 뭐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싸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네,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근데 에너지 가격은 뭐 사실 어제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어? 자, 레프트 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2로부터 레프트 훅이 빵 하고 들어오자 옆구리를 맞았어요. 헉 하고 자빠진 흐름이었다. 자, 우리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헉 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헉이야. 네, 빨갱이네. 그림이 전부 빨갱이야. 와, 네. 빅테크, 은행, 에너지, 뭐 유통 할 거 없이 코스트코는 좀 올랐네요. 네, 거의 대부분. 네, 뭐 헬스케어 할 거 없이 산업재 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어제 한국 시장과 같군요. 한국 시장은 정말 미국 시장에 선물 시장이 맞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한국 시장도 어제 광범위하게 빠졌죠. 그 낙폭보다는 빠지는 게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장을 떠나고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완벽한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했었죠. 자, 오늘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정말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VIX가 움직였어요. VIX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보통 떨어질 때 훅 하고 올라가고요. 최근에 이게 흐름입니다. 최근의 흐름이고 오늘 끝자락 쭉 올라왔죠. 이게 1년짜리 한번 보죠. 밑에 1년짜리 찍어서. 네, 1년짜리. 자, 지난번에 그 5월달 투매 현상 나타났을 때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계속 잘 내렸죠. 시장이 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VIX가 커졌을 때가 보시면 지수 저점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VIX가 찍고 나서 곧 저점을 기록한다라고 제가 VIX 크게 올라갔을 때 VIX 고점 찍고 나서 조금 있으면 보통 지수 저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랬죠. 5월 달에 오히려 막판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이 올랐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오늘 보시면 탁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자,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를 보면 조금 길게 보죠. 자, 5년짜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중간에 빵 하고 뛰었을 때가 언젠가요? 2020년. 네,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자, 조금 더 길게 최대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코로나 때고, 네, 왼쪽 중간에 뾰족 튀어나오는 게 뭔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100년 만에 대공황. 자, VIX가 저렇게 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튀었던 것은 2020년 코로나 때 뾰족하게 튀었었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오죠.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뭐 지수가 한 30% 빠졌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뾰족하게 올라갔을 때는 어디에 가깝다? 지수가 고점에 가깝다? 저점에 가깝다? 저점에 가깝다. 2020년 3월이에요. 저거. 그리고 왼쪽도 2008년도 리만 사태 때요. 저때 지수가 고점이었나요? 저점이었었죠. 그래서 VIX 변동성 지수가 빵빵빵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패닉에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보통 하락으로 하면서 패닉이 빠지면 주가가 고점인가요? 아니죠. 주가 고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뭐 그냥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대로. 근데 이 VIX 심리 지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극점에 있을 때. 그래서 극점에 있어요.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게 아닌데 지난번 5월달 이후로 VIX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보할 때로 그냥 무조건 빠져요. 얘는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뭐 반영을 안 하는데,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VIX 지수가 갑자기 올랐느냐? 자, 오늘 시장 한마디. 체력이 약하면 작은 펀치에도 훅 간다. 네, 체력이 약하면 작은 펀치에도 훅 간다. 다 오늘 왜 이걸 작은 펀치라고 했냐면, 작은 펀치는 아니죠 사실상. 근데 왜 작은 펀치라고 표현했냐면 몰랐던 이슈가 아니거든. 알고 있었던 이슈거든. ECB의 긴축 소식은
알고 있었던 뉴스고 할 거라고 누가 몰랐겠어요. 한다. 이제 7월 달부터 한다는 얘기 저도 하지 않았나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 체력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좌초가 됐는데,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여진 게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예상보다도 많고, 전월보다 전주나 그 전월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 대한 부정적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훅 가게 됐는데요. 자, 오늘 김성수 애널이 고맙게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중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2%대로 내려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장난 아니죠. 어제도 프랑스에 본거지를 두신 분께서 잠깐 저하고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물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프랑스도. 근데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더 올랐죠. 왜냐하면 가스 그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적이 많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많아요. 그래서 자체 조달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를 파는 국가죠. 다른 나라로 전기를 팔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그렇지 않죠. 그 가스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가스 가격 보면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그냥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미국 9달러? 9달러. 볼까요? 천연가스 9달러. 네. 지금은 조금 내려서 8.9인데 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독일은 인플레가 심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를 2%대로 내려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니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발적 노력이 아닌 꾸준히 이어져야 할 프로젝트다. 금리 인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 번 할 거구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이지만 25bp 되겠지. 근데 유럽은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인상폭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 유럽에서도 50bp네. 이게 이제 레프트 훅이었죠. 이게 레프트 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경제 하방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확연하게 상방 압력이 우세하다. 필요시에 추가 통화 정책 수단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정책 금리는 동결을 이번에는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를 7월 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고, 그래서 레피 금리는 0%,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 근데 이거를 제로 금리로 아마 올리게 되는 걸 테고요. 7월 1일부터 채권 순매입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금리를 앞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인데, 금리 인상도 7월과 9월에 연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 ECB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건데요. 7월에는 아마도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 했는데, 9월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50bp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중기 물가 상승 전망이 지속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면 9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인상도 적절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숨 죽겠지,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숨 죽겠지 생각했는데 살아있어. 야채가 사각사각 살아있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짜리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십시오. 저 왼쪽이 저거 마이너스, 빨간 선이 0%예요. 그래서 빨간 선 밑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독일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막 얘기해 줄 때, 드디어 보합이 왔습니다. 0%입니다. 이제 플러스도 났어요. 플러스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났다가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미쳤습니다. 금리가 1% 중반까지 올랐어요. 그 사이에. 네. 우리 똑똑 기억하죠? 저 독일 국채 가지고 뭐였죠? 그때
뭐 하나 상품 만들어가지고 박살 났던 적 있죠. 설마 마이너스 나겠어요? 하고 맞아, 마이너스 안 나겠지. 마이너스만 안 나면 이만큼 금리 줘요 하고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나서 끝났어. 그래서 그냥 그 상품 완전 진짜 박살 났죠.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지금 독일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ECB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먹임, 피드백이 오죠. 미국까지도 피드백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건데, 어떤 피드백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페드와치의 9월달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50bp 금리 인상을 보는 시각, 그 시각이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랠리를 확실하게, 뭐 이게 옛날 고점을 향한 랠리는 아니겠지만 랠리를 좀 뽑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2%쯤 됩니다.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월 달에. 근데 오늘 보니까 60.6%. 어메, 줄었네? 라고 생각 들죠? 줄었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 요것도 좀 이건 는 것 같아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0.75% 인상도 있었더라고요. 설마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인상 가능성을 어제는 11% 정도로 봤는데 오늘은 1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ECB까지 절해버리자, 그 빅스텝도 아니고 9월 달에 빅스텝 후에 자이언트 스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더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지는데, 오늘 그대로 시장에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빅테크들, 기술주들도 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추천을 받았어요. 매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그럼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은 게,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27,000명이 증가한 22만 9천 명입니다. 이거 좋았을 때 18만 명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 그때 40년 만에 최저가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 근데 20만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지금 22만 9천 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상치 21만 명이었으니까 그거보다 거의 2만 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더 박살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그럴 거라면 채권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채권 금리 상승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아니에요. ECB가 저런 정도 했으니까 큰 폭으로 금리가 올라도 되는 건데, 자 보면 10년물은 어제 3.027에서 3.046%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고요. 2년물은 2.778에서 2.815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최고 금리를 찍고 있고요. 30년물은 반대로 3.177에서 3.165로 조금 금리 요거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물은 3.035에서 3.066으로 이것도 금리가 올랐죠.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이 시장이 많았다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경기 침체하면은 향후에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죠. 그렇죠? 그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막 경기 침체를 한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막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1%대였다. 그래서 금리 올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금리가 이상하네, 너무 좀 뭐랄까 연준을 무시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경기 침체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면
채권 가격이 이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야 되는, 즉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기미가 좀 더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이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항복한 상태, 네, 항복한 상태. 이거 안 돼, 이거 금리 올리는 게 너무 기정사실이고 기준금리를 몇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게 거의 정해져서 연말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될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항복하는 상황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채권 금리는 여기서 약간 하방으로 생각을 하기는 조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3%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 반대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채권가는 그렇게 될 거로는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외환 동향 한번 살펴보죠. 외환 동향도 조금 웃기는 게 어제 오후에 뭐 유로가 올랐긴 어제 오전에 말씀드릴 때 유로가 조금 올라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발표했으면 유로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도 긴축하겠다는데 그동안에 유럽이 긴축 안 하고 미국만 긴축을 하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었던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엔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도 달러가 또 올랐어요. 어제 말씀드릴 때 102.65였는데 오늘은 103.31입니다. 달러 지수가. 그리고 유로 달러는 어제 1.071이었어요. 방송할 때. 근데 오히려 1.061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가격이 떨어져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상태고요. 달러에는 134.34로 오히려 어제보다 더 약세입니다. 어제 134.24였고요. 달러 위안은 어제 비슷한 6.700. 달러 원은 어제보다 좀 약세입니다. 1264원 41전. 어제 1257원이었고요. 더 약세가 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은 것 치고는 유로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은 해석이 실업수당 청구자 수 올라가는 거 보니까 경기가 하방을 향해 이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뭐 가능은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치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전년 동기, 뭐 전 분기, 전월 대비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되지만 그럼 22만 한 22만 명 되는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죠. 과거 대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빠졌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바로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하이에서부터 피크아웃 된 거는 같아요. 피크아웃 된 거는 같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을 갈라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수요 측면, 하나는 공급 측면인데 공급 측면은 연준이 바로 어쩔 수가 없는데 수요 측면은 이제 내가 싹 다 잡아버리겠어라는 게 연준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규 실업 청구자 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부터 좀 저조해졌죠. 그리고 어제는 말씀드린 게 대출이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22년 만에 최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향이 그거는 수요를 확실히 지금 꺾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전년 대비로 따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그럼 내년 이맘때쯤에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올까요? 안 나와 보이죠. 왜? 지금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수요는 꺾이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이제 시장이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에는 어떻게 될까? 12월 연말쯤에 수요 쪽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을까? 생생한 야채처럼? 지금처럼? 지금 8.5%, 8.3% 막 이러는 것처럼? 공급 쪽은 모르겠고 수요 쪽은 죽죠.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확실히 수요 쪽은 떨어진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했던 뭐 비료값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뭐 떨어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타이틀에서 제가 바가지를 먹었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요 측은 잡힌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서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난리가 났어도 우리는 정확하게 현재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야 범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정신을 차리고 정확히 보면 수요 쪽은 분명히 꺾이는 게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 이전의 신규 주택, 오늘의 신규 실업자 청구자 수. 네. 네, 다 보인다. 이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120달러에서 119, 뭐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5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게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9%나 늘어났습니다. 와, 관세 인하해야 되겠네요. 자, 그쵸? 수출이 계속 유럽에도 수출이 늘고 그럼 미국에는 수출이 안 늘었겠어요? 계속 는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상치가 8%밖에 안 됐는데 그거의 2배 정도로 수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4월에는 3.9%였어요. 그러니까 5월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를 지지한 것이 되는데 자, 결국 여기서 또 하나의 실마리 수요 쪽 인플레이션을 죽이고자 하는 연준의 행동과 엔드 정책적인 대응. 자, 관세 인하까지 나오면 연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기는 어렵다. 이 수요 쪽과 미국 국내 상황에서는 공급 측은 모르겠고 그러면 공급 측이 수요 쪽 빠지는 것을 커버를 해주려면 유가는 130, 140, 150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고공행진이 지속이 될 겁니다. 예, 그거 뭐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산업 뉴스 하나 전해드리죠. 유럽 의회가 가솔린 디젤 차량 판매를 2035년까지 종료를 추진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35년에 종료하겠다. 네, 이쪽은 진심이에요. ESG 환경에 진심인 유럽.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